삶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죽음이다. 죽지 않는다면 삶은 무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굶주려도 산다면 밥벌이 노동이 무의미해진다. 스트레스에 짓눌려도 죽지 않는다면 음악이나 휴가가 의미를 잃는다. 또 아무리 늙어도 죽지 않는다면 젊게 살려는 노인의 의지가 무색해진다. 이렇듯 삶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멈춘다는 게 인생의 의미다 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죽음은 다행이다. 죽음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 늘 끝에 가서는 인생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뭐가 정답인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속성으로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일 밤 12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란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센시오에서 펴낸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인데요. 불치병이나 자살, 사고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거나 죽음의 고비 이후 다시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각자 다른 처지,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회고담을 엮은 책입니다. 저자인 정재영은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앞에서라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 삶의 끝에서 네가 바로 나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된 유서나 회고담을 200편 정도 찾아내 읽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읽는 내내 궁금했다. 사랑하는 자녀, 친구, 연인, 그리고 추억까지 세상에 남기고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될 것 같았다. 죽음이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슬프게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의외였다. 죽음은 생각보다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슬프지만 울고불고 소리쳐도 도망갈 수 없으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엔 돌연의연하고 담담해졌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더욱 현명하고 용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성장했다. 이 책은 총 7장 6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개의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환자들이 삶의 끝에서 가장 후회한 것들.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한 책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답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 동안 일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한다. 브로니웨어가 꼽은 대표적 후회는 5가지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걸 후회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가령 직업을 예로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의 삶도 자신이 원한 것이라면 행복을 주겠지만 부모가 원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서 택한 직업이라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된다. 꼭 직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태도다. 남을 의식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 스위스의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유명한 말을 했다. 하나의 큰 일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한 수천 개의 작은 의무가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삶은 한 번의 큰 사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다. 남이 씌워준 작은 의무들을 이행하는 동안 삶이 조금씩 붕괴하게 된다. 기억하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원한 삶을 포기했던 걸 가장 안타까워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한다. 브로니웨어가 간호했던 많은 남성이 그런 후회를 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녀와 아내의 마음을 차분히 읽을 시간도 없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공허하다. 돈과 높은 지위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자가 되면 죽을 때 깊이 후회한다. 세 번째 후회는 메드슨의 조언을 떠올리게 한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다. 때로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감정을 숨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한탄하게 된다. 네 번째 전형적인 후회는 친구 문제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뇌 속에 뚜렷하다. 그런데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면서 멀어져 버린다.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환자가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걸 후회했다. 5번째 후회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행복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반대로 해로운 사람에게 오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불행해진다. 사람들은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걸 인생 최후의 순간에 안타까워한다. 늙거나 병든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상상해보자. 앞으로 1시간도 살지 못하는 늙은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길까?
답을 구했다면 행복의 비법 하나를 얻은 셈이다. 죽을 때 후회할 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가까워도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자문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 친구의 가치를 잊은 건 아닐까? 내 행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아닐까? 자문자답할 거리는 아주 많다. 낙관적인 10대 소녀와 현명한 노교수. 플로리다에서는 10대 소녀 유니크를 만났다. 유니크는 자우에드처럼 암 환자였는데 이제는 병세가 많이 호전됐다. 유니크의 남다른 개성은 낙관적 자세다. 미래를 아주 행복하게 내다보면서 설계한다. 대학에도 가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징그러운 문어도 용감하게 먹어볼 거라고 말하면서 화사한 표정을 보였다. 또 벌레를 무서워하지만 용기 내서 캠핑도 해보고 뉴욕 여행도 떠날 거라고 말했다. 유니크의 눈빛은 호기심에 빛났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겠다는 의지도 반짝였다. 유니크가 암 환자인 처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낙관적인 게 정말 대단하다. 암과 싸우느라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체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린다. 암 환자는 진통제로도 달래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 보통 환자들은 아파서 울고 두려워서 몸을 떨다가 자신감과 희망을 잃게 된다. 10대 소녀 유니크가 그렇게 절망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아래처럼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난 암치료 받느라고 학교 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대학에는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또 나 같은 애가 여행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징그러운 문어를 먹는 것도 정말 싫고 캠핑도 벌레가 무서워서 가지 않겠어요. 또 나는 언제든 암이 재발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우울하고 재미가 없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병마와 싸우다 지쳐서 낙담한 보통의 10대라면 그렇게 비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유니크는 특별했다. 자신의 장래를 밝게 상상하는 낙관적 태도를 끝내 지켜냈다. 낙관은 흔치 않은 용기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쟁이의 자세다. 낙관 능력자인 유니크가 두려움에 떨던 자우에드에게 용기를 줬다. 유니크의 수단은 응원이었다. 두려워 말고 마음껏 미래를 설계해도 괜찮다는 다독임이었다.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친구들과 신나게 놀라는 북돋움이었다. 걱정이 많았던 자우에드는 덕분에 마음이 햇살처럼 밝아졌다. 자우에드에게 용기를 심어준 또 다른 고마운 사람이 있다. 오하이오에서 만난 퇴직 교수 하워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심각한 병을 앓았다. 몸이 갈수록 약해졌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하워드는 자우에드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목숨이 얼마나 붙어 있을지 불확실했지만 사랑을 키워나갔고 용감하게 결혼도 했다. 어느새 결혼 50주년이 됐고 손주들도 다 잘 컸다고 한다. 만일 나쁜 결과를 걱정해서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다. 하워드는 자우에드에게
새로운 사랑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자신처럼 불확실한 사랑을 두려움 없이 시작해보라고 했다. 하워드라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살지 장담을 못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고 결혼도 하길 원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나의 사랑과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죽지 않고 지금껏 행복한 남편이자 아빠로 살았으니까요. 만일 운이 나쁘면 어땠을까요? 내가 일찍 죽었을 테고 결혼 생활도 슬프게 끝났을 거예요. 무척 안타까웠겠지만 나와 아내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랑했으니까 결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당신도 두려움 없이 사랑하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워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 말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서웠던 좌우에 대해 마음이 밝아졌다. 삶은 혼돈의 연속이다. 하나를 겨우 통과했는데 또 다른 혼돈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우에드처럼 암을 극복한 후에도 혼란스럽다. 삶의 혼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죽음 가까이에 갔던 유니크와 하워드가 고마운 조언을 한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해보면 된다.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여행을 가고 캠핑을 하며 못 먹었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다. 그 사이 내가 혼돈을 이겨낼 지혜를 얻거나 혼돈이 스스로 거칠 수 있다. 또 삶의 불확실성을 껴안아야 정신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장래가 어두울 거라고 미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예측력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한다.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인생은 불확실하다. 장래가 어두울지 밝을지는 모른다. 폭풍이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의 장미와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집중하면 된다. 곧 정신이 맑아지고 혼돈은 정리될 것이다. 미리 행복을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이 무서워서 사과나무들을 미리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떨지 말고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에 몰입하시라. 곧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워드의 조언이다. 죽음 중에서 가장 나쁜 죽음. 높은 정신에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다. 이를테면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했다. 가장 무서운 해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논리다. 우리는 죽음을 엄청나게 무서워한다. 그런데 죽음을 만날 수도 없다. 죽음이 찾아왔다면 나는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다.
전등 스위치를 생각하면 된다. 스위치를 끄는 순간 밝음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온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과 생명도 같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에피쿠로스는 말한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죽음에 가까워지자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고 땅 위에 시신을 놔두라고 제자들에게 일렀다. 놀란 제자들이 날짐승들이 시신을 먹을까봐 두렵다고 말하자 장자는 땅속 생물에 먹히거나 날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다를 게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장자의 깊은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자신이 죽어서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게 자연스럽고도 좋은 일이라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렸다고 생각된다. 장자의 말을 들었다면 절규로 유명한 화가 뭉크도 동의했을 것이다. 뭉크는 부패한 내 몸으로부터 꽃들이 자라면 나는 그 꽃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영원함이다. 라고 말했다. 내 육신이 땅속에서 분해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내 일부가 자양분이 되어 예쁜 꽃에 흡수된다고 생각하면 신비롭고 기쁘다. 그런데 나는 꽃 속에만 있지 않다. 꽃에서 토끼로 옮겨갈 것이고 다시 여우에게로 갔다가 독수리의 일부로서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떨어져 다시 꽃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나는 영원히 아름다운 생명 속에 살게 된다. 뭉크의 논리에서도 죽음은 나쁜 일이 아니다. 덕분에 우리가 다른 생명체의 일부가 되고 영원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죽음이란 신비한 경험에 가깝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없다. 죽음이 대자연에 흡수돼 영원에 이르는 일이 좋지도 않다. 평범한 우리에게는 죽음은 몹시 나쁜 일이고 끔찍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살아 있어야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도 만끽한다. 맛있는 음식을 혀에 올리는 기쁨, 햇볕의 따스함, 가족과 친구를 끌어안는 촉감을 죽으면 누릴 수 없다. 죽음이 그 좋은 것을 죄다 앗아간다.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는 죽음이기에 죽음은 가장 나쁜 일이다. 게다가 내 죽음은 내가 사라진 세상에 불행을 남긴다. 자녀의 죽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통을 준다.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어린아이도 고통받게 된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영원한 상처가 된다. 죽음이 생명과 무관할까? 자연 일부가 되는 죽음을 긍정해야 할까? 아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죽음이 삶에 타격을 입히고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지독하게 나쁜 일이다. 그런데 나쁜 죽음 중에서도 더 나쁜 죽음이 있다. 가장 큰 불행을 남기는 죽음이 있다. 뭘까? 질문을 해보자. 내가 죽는다면 가장 슬퍼하고 고통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나의 연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강아지일까? 모두 아니다. 나의 부모다. 젊어서 죽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비통함을 남기게 된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일찍 죽는 자녀는
부모의 가슴을 헤집고 파고드는 고통을 준다. 자녀의 죽음이 모든 죽음에서도 으뜸으로 나쁜 죽음이 된다. 일찍 죽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부모보다는 오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최악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명은 자신이 조절할 수 없다. 사람은 원치 않아도 병이나 사고로 젊은 나이에 호련히 떠날 수도 있다.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마음과 말문을 일찍 열어두는 것이다. 우리는 별일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다정하지 않다.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줘서 감사하다거나 엄마 아빠 덕분에 기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말을 평소에는 전하지 못한다. 말문은 상황이 나빠져야 열린다. 이를테면 내가 쓰러지거나 부모가 병약해지면 그제야 감사의 말이 나온다. 좀 더 일찍 부모에게 감사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느리다.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야 허둥지둥 사랑을 시작한다. 미리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은 이별을 상상하면 된다. 인생은 짧다. 곧 헤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터져서 애증의 대상인 부모에게도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말은 아주 쉽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 충분하다. 모든 부모는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총살 직전의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12월 공개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같은 처지의 죄수 여러 명과 늘어선 곳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이었다. 군중이 모여 구경을 하는 가운데 사형 선고문이 읽혔다. 머리 위에서 칼을 부러뜨리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의식이 치러졌다. 죄수들은 한 줄로 세워졌다. 도스토옙스키는 6번째였는데 먼저 앞에 3명이 기둥에 묶였다. 방아쇠가 당겨지면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형장에 선 모든 죄수는 삶이 끝났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말로 영영 죽게 되는 것이다. 2번 다시 숨을 쉬거나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다. 사형수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구경꾼들은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런데 사형 직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황제가 사형수들을 용서한다고 갑작스레 공표했다. 뜬금없는 일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간에 돌연히 새 생명을 얻었다.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기이한 일이다. 사형 중단은 황제의 관대함을 선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쇼였다. 그런데 속셈이 무엇이건 사형수들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았다. 어찌됐건 살았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사형수들은 사는 동안 또다시 경험하지 못할 안도감과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는 단체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기 직전에 겨우 되살아났다. 그날 형 미하일에게 쓴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기쁨을 엿볼 수 있다. 내 소중한 형,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나는 수용소에서 4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어요. 오늘 45분 동안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형을 당했을까봐 걱정할 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중노동하게 됐다. 노역하다가는 몸이 상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기뻐하는 게 그래서 보인다. 당연히 당장 총살당하는 것보다는 생존할 확률이 높은 중노동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강추위 속에 살인적 노역을 기쁘게 받아들인 러시아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죽음보다는 낫다는 교훈을 준다. 달리 표현하면 삶의 끝에서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작고 사소하다. 좌절, 공포, 비탄,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죽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이든 느끼는 게 훨씬 기쁘다. 잡다한 불행과 죽음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 뜻밖의 행운으로 죽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도스토옙스키의 가슴에는 희열뿐 아니라 깨달음도 가득했다. 그는 무엇보다 희망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형, 나는 실망하지 않았고 용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인간으로 존재하려면 환경이 어떻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해요. 그게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의무입니다. 맞는 말이다. 생명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는 한 용기를 지켜내는 게 사람의 의무다. 희망은 죽은 후에나 버려야 한다. 죽음에서 벗어나 기뻐했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서 돌아와 괴로워했던 것도 있다. 얼마나 자주 인생을 헛되이 허비했는지, 환상과 실수와 게으름, 그리고 삶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시간의 가치를 어찌나 몰랐는지, 내 마음과 정신에 반해 얼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하면 내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합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삶의 끝에 선 많은 사람은 바보처럼 인생을 허비했던 걸 아프게 후회한다. 행복하게 죽으려면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도스토옙스키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내가 말한 것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준비하세요. 이런 게 절규가 아닐까? 도스토옙스키는 형에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아껴 써서 운명의 주인이 되라고 말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계획 없이 인생을 허비하면 운명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경고다. 죽음 가까이에서 환생한 청년 도스토옙스키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다. 도박 중독에 빠진 도스토옙스키. 생각과 실행은 다르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죄 짓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면서 인생의 시간을 값지게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문학가가 된 도스토옙스키도 가족 앞에서 평화롭게 영면했지만 부끄러운 삶의 이면도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도박 중독에 오랫동안 시달렸고 빚도 많았다. 1867년에는 채권자들의 고소 때문에 아내 안나와 도망치듯 유럽으로 가서 4년 넘게 떠돌았다.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에 있으면서도 지인들에게 돈을 구걸하듯 빌렸고 돈 되는 것이라면 아내의 옷까지 깡그리 팔아가면서
도박을 했다. 도박 중독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도스토옙스키 자신도 괴로웠을 것이다. 아내 안나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용서해달라면서 흐느낀 적도 있다. 총살을 면하고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기뻐했던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리라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깨끗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삶에는 때가 묻는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없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았더라도 인생이 마음처럼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삶을 포기해야 하나? 좋은 사람으로 죽는 꿈을 접어야 할까? 도스토옙스키는 죽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내에게 성경에 돌아온 탕아 이야기를 읽어주게 했다. 신앙과 관계없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재산을 기꺼이 나눠줬다. 아들은 곧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써버렸다.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살고 있던 나라에 흉년이 덮쳤다. 아무도 굶주린 그를 돕지 않았고 돼지 먹이를 먹을 만큼 궁핍해졌다. 아들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에게 가자고 마음먹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은 큰 죄를 지었기에 아들 자격이 없으니 하인으로라도 부려달라고 하소연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거린의 차림으로 다가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는 급히 달려가 와라가났다.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내줬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왜 어리석고 죄 많은 아들을 환대했을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사라졌다 나타난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끌어안았다. 후회가 전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석지 않거나 죄가 없거나 게으르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없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된다. 자신이 믿는 좋은 삶을 향해 다시 걸음을 떼는 것이다. 약물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한 발이라도 빠져나가기만 하면 새 삶이 시작된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만 한다면 운명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다툼, 비난, 원망, 욕심으로 시간을 허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게으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오래 살겠지 하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요? 100살 산 노인에게 인생을 물어보면 쏜 살 같다고 합니다. 인생은 쏜 살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일의 일조차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